저는 한동만입니다. 68입니다. 마산 조선소에서 평생 용접일을 하다가 퇴직했죠. 아내는 12년 전에 먼저 갔고 하나뿐인 딸 수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딸 결혼식 날이었어요. 호텔 연회장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잠깐 주눅이 들었다가도 덕을 세웠어요. 저 아이를 내가 키웠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죠. 사위 장윤호는 또렷한 눈매의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지나치게 말끔해 보였어요. 귓불도 붉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흥분이 솟구칠 때마다 그런 빛이 도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 칭찬이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진부 대기실에서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떨려. 제가 웃으며 말했죠. 떨릴 게 뭐가 있냐. 오늘은 내가 세상 주인이다. 그때 윤호가 다가와 효자 노릇을 능청스럽게 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은 달달했는데 눈빛은 계산이 빨랐어요. 연회장 스피커가 순간 잡음을 냈고 사회자가 멋쩍게 넘겼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다들 웃었지만 저는 그 작은 불협화음을 오래 기억해뒀어요. 늘 사고는 이런 사소함에서 싹이 트니까요. 반지가 끼워지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울컥했고 가슴 한복판이 환해졌죠. 그 환한 빛 뒤에 그림자가 바싹 붙어있는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 식탁에 국을 올렸어요. 윤호가 서류 묶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사업이 곧 도약해요. 다만 투자 유치 조건으로 자기 자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수진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아빠, 우리에게 온 기회래. 저는 서류를 또박또박 읽으려 애썼지만 작은 글자는 흐렸고 믿음이 앞섰죠. 집을 담보로 잠깐 대출만 받으면 3달 내로 갚겠다는 말이 군더더기 없이 매끈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래,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힘 보태야지. 도장 찍는 내내 아내 영정이 떠오르더군요. 잘하자 동만아 하고 마음속에서 말했습니다. 열흘 뒤 법원에서 온 서류가 문틈에 꽂혔어요. 연체 통지와 경매 개시. 저는 은행에 달려가 소리를 낮추며 따졌습니다. 대출은 나갔는데 상환은커녕 연락이 끊겼다 했어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음만 돌다 끊겼죠. 윤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문에 붉은 종이가 붙었어요.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밤중 빈 것이 한가운데 앉아 바닥을 손바닥으로 문질렀어요. 이 집 바닥을 수십 번 왁스로 닦던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죠.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렸고 서울역 대합실 불빛이 멀리 떨려 보였습니다. 역 바닥은 냉기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 숨결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공사장 보조로, 밤에는 경비 교대 틈을 메우는 자빌로 버텼죠. 티끌만한 일도 돈이 되면 했습니다. 용접 자국으로 굳은 제 손을 보고 반장들이 알아봐 줬어요. 덕분에 말없이 들어가 일하고 말없이 나왔죠. 빈 깡통을 굴리는 아이에게 따끈한 호빵을 건네면 아이는 눈을 내리깔고 고맙다 했어요. 저는 누군가의 길을 찾아주는 심부름꾼 노릇도 시작했습니다. 연락 끊긴 동생을 찾아달라던 노모의 메모를 품고 며칠을 뛰어 찾아주자
그 노모가 제 손을 붙들고 울었죠. 그날 깨달았어요. 정보가 밥이 되고 명예가 된다는 걸요. 봄비 오던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큰 쇼핑몰 앞을 리어카 끌고 지나는데 검은 차가 튀는 물을 제 다리에 뿌리고 들어갔어요. 뒷좌석 커튼이 젖혀지며 윤호 얼굴이 스쳤습니다. 제 딸은 옆자리에 없었고 젊은 여인이 대신 웃고 있었죠. 가슴이 저리다 못해 굳었어요. 저는 길가 가로수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죠. 이대로 늙어 꺼질 수는 없다고요. 며칠 뒤 지하도 모퉁이에서 수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헬쑥했고 눈동자는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 나도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했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건 이미 빼앗겼고 아버지 회사도 남편 손에 넘어갔어.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마음 한가운데 남은 건 분노보다도 아이의 체온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물었어요. 윤호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수지는 떨리는 목으로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별장 대신 강북의 고급 오피스텔에 비밀 금고가 있고 오른팔 고태식 팀장이 출입을 돕는다 했어요. 그 사람은 아픈 아들을 둔 채 빚에 묶여 있다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를 흔들어야겠습니다. 다음날 저는 여의도 병원 앞에서 고태식을 기다렸어요. 구두는 닳았고 어깨는 처졌습니다. 그에게 조용히 말했죠. 선택이 둘뿐입니다. 계속 끌려가다 같이 가라앉거나 지금 이 순간 배를 갈아타거나. 저는 그의 아들 진요비 영수증 묶음을 보았고 숨을 길게 내쉬는 그의 어두운 눈을 봤습니다. 그날 밤 대포폰으로 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증거는 금고 안에 잠자고 있고 문은 윤호의 지문과 눈으로만 열렸어요. 자만심을 건드려 스스로 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객을 연기할 사람을 찾아야 했죠. 서울역 광장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던 심춘복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젊을 적 구각을 했고 말의 울림이 남달랐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부탁했어요. 이 일은 사기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마지막 무대라 생각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한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심춘복을 문화재 후원가 윤 회장으로 빚어냈어요. 단정한 한복을 맞추고 말투와 호흡을 설계했습니다. 투자의 명분은 문화재 복원과 관련한 기술 기업 육성으로 정했고 윤호 회사가 그 요건에 딱 들어맞는다는 이야기를 흘리기로 했죠. 고태식은 윤호의 허세가 발동되면 어떤 질문을 던지면 더 깊이 파고드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밤마다 리허설을 돌렸어요. 할머니는 매번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뜨며 낮고 단단한 소리로 연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승부를 예감했죠. 첫 만남은 남산이 보이는 식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윤호는 반짝이는 넥타이를 메고 일찍 도착했고 윤 회장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자를 조금 뒤로 빼고 물었어요. 젊은이, 당신은 돈이 아니라 시대를 움직일 뜻이 있습니까? 윤호는 바로 무릎이 풀렸죠. 그는 효자와 애국자 이야기로 서두를 감싸다가 곧 본심을 꺼냈습니다. 어려울 때는 눈물로 여론을 움직였고 기회가 오면
냉정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대담함을 과시했어요. 윤 회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말이 아니라 실물을 보자. 윤호는 덜컥 미끼를 물었어요. 비밀 자료를 요트보다 안전한 자신의 본부에 보관한다며 그날 밤 오피스텔 초대 약속이 잡혔습니다. 계획은 이랬어요. 고태식이 긴급 해외 거래 문제 전화를 넣어 윤호를 잠시 회의실로 끌어내면 수진이 금고에서 장부와 전자 기록을 촬영해 빠져나오는 것이었죠.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연락을 종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호가 금고를 자랑하듯 펼쳐 보일 때 수진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고태식의 전화가 울렸고 윤호가 회의실로 뛰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비가 움직였죠. 저는 무전으로 말했어요. 안개가 낀다. 수진은 기관실처럼 좁은 비상실에 몸을 숨기고 호흡을 고르더니 가장 넓고 깊숙한 묶음을 찾아냈어요. 이중 장부와 위임장, 차명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셔터음은 크고 광량을 최대로 해 빠르게 훑었죠.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문턱을 넘기 전 수지는 비상계단으로 미끄러졌고 저는 계단참 문을 살짝 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울렸어요. 우리가 살아 돌아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며칠 뒤 거액 후원 발표회를 열었어요. 이름과 높이려는 자리였죠. 우리는 그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고태식이 방송실 직원과 교체 시간을 맞췄고 저는 비상 전원선을 미리 테스트했죠. 조명이 꺼지고 영상이 켜졌습니다. 행복한 연애사 대신 윤호가 윤 회장 앞에서 자랑하던 목소리가 호를 메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효심을 미끼로 어머니를 움직였고 사랑을 미끼로 처가를 들이켰다며 스스로를 천재라 불렀어요. 곧 화면은 금고에서 찍은 장부 페이지로 넘어갔고 사람들의 숨이 엇갈렸습니다. 민원과 고발이 현장에서 폭발했고 경사들이 바로 들어왔어요. 윤호는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다. 음모다. 그러나 윤 회장의 가슴 깊은 목소리 녹음과 금고 자료, 고태식의 자백이 겹치며 길이 막혔죠. 재판은 길었지만 방향은 단순했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와 사기 횡령 배임이 차례로 정립되었고 판사는 중형을 선고했어요. 몰수 환수 명령이 내려졌고 제 집과 수진의 회사는 서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도와준 이들을 먼저 찾아갔어요. 고태식에게는 아들 치료비와 새 일자리를 연결했고 심춘복에게는 조용한 방과 평생 식사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저의 의무이자 자존심이었죠. 집 문을 다시 여는 날 바닥을 손바닥으로 한 번 쓸었어요. 차갑던 온기가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버릴 것은 모두 버렸고 주방만은 예전과 같게 뒀죠. 저는 집 1층을 터서 작은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등대식당이에요. 길 잃은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불빛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첫날 손님은 역에서 알던 이들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밥이다. 마음 놓고 먹자. 국물 김이 오를 때 제 눈도 뜨거워졌죠. 수지는 피해자 지원 상담사가 되어 퇴근 후 앞치마를 두르고 호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혔어요. 교도소에서 보냈다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라이터를 켰죠. 종이가 타들어가며 제가 되었습니다.
내 대답은 이거다. 낮게 말했어요. 내게 사위는 없다. 다시는 찾지 마라. 라디오가 잡음을 냈고 저는 나사 하나를 조여 소리를 맑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장 스피커 잡음을 떠올리며 웃음이 났어요. 해질녘 수진이 꽃모종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흙을 파고 심으며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지금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은 굽었지만 발은 여전히 앞으로 간다. 봄바람이 기름 냄새 대신 된장과 파향을 데려왔고 식당 창문에 노을이 번졌어요. 저는 국자를 들어 국을 뜨고 손님 앞에 놓았습니다. 잘 먹고 힘내자고 말했죠. 제 두 번째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